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마늘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셨죠? 잘못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15g씩 먹는다고 합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죠. 심지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마늘 과다 섭취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드시던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5쪽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을 씹어 드시고 저녁에도 마늘 우린 물을 마셨어요. 마늘 장아찌도 하루에 10개씩 드셨다고 해요. 김할머니의 하루 마늘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약 50g 정도였어요. 이는 일반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마늘의 효과를 실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렸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제산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위가 더 아팠습니다. 밤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AST가 120, ALT가 150이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에요. 위벽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급성 위염과 미란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와 간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김할머니는 마늘 섭취를 줄이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장약을 드시고 간 보호제도 복용하셨어요. 식단도 바꾸셨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어요. 3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장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마늘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을 잘못 먹어서 큰 병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68세 박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늘즙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마늘 10쪽 분량의 즙을 드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농축 마늘즙을 한 병씩 드셨다고 해요. 박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셨어요.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는 말에 완전히 빠지셨다고 해요.
당뇨약도 줄이고 마늘즙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처음 몇 주는 혈당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즙 양을 늘리고 생마늘도 함께 드셨어요. 하루 마늘 섭취량이 80g까지 늘어났어요. 마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으셨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이셨고 정기검진도 미루셨어요. 가족들의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방금 한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박할아버지의 혈당이 들쭉날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했어요. 어떤 때는 혈당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또 어떤 때는 4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간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간경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마늘의 황화합물이 박할아버지의 간에 독성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당뇨약과 마늘의 상호작용도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뇌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였어요. 박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황달도 심해서 눈이 노랗게 변했어요. 복수도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고 해요.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매우 더뎠어요.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인지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간 기능도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마늘을 잘못 드신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던 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죠. 박할아버지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미리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리신이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감염을 예방해주죠.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하지만 알리신은 양날의 검 같은 성분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이 10배 정도 더 강해요.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위벽은 산성인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알리신이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이 생겨요. 이미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마늘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식도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간에서는 알리신이 해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단백질 합성이 안 되고 해독 작용도 제대로 안 돼요.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해요.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20g 이상 먹는 사람들의 간암 발생률이 2배 높았어요.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이를 항근고 작용이라고 해요. 적당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뇌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하면 뇌압이 높아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6g에서 9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늘 1일 권장량을 9g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양이에요. 이 양을 넘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줄어들면서 자극이 덜해집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구운 마늘 같은 것이 좋은 예예요. 마늘을 익힐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너무 센 불에서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마늘의 효과를 높여줘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겨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위산 분비도 조절돼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두 가지 모두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 물질이라서 부담이 커져요. 간이 과로하게 되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소주나 맥주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알코올과 알리신이 만나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숙취도 심해지고 간 손상도 커져요. 매운 음식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고추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김치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김치에는 이미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를 많이 드시면서 추가로 마늘을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김치 반 공기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든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아요. 커피나 녹차를 마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늘을 드세요. 둘 다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과 마늘, 카페인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 주기도 해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덜 쓰려요. 아미노산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조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고기를 넣으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고소한 맛은 살아나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사용하세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육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쌈장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해져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U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탄력 있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마늘이 위장해주는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글루타민은 위벽 세포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특히 마늘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쌈을 싸 먹는 거예요. 구운 마늘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과 양배추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에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양배추와 사과, 마늘 한쪽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줘요. 마늘의 알리신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두 성분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늘 냄새도 덜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2023년 이탈리아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조리할 때는 토마토를 먼저 볶아서 리코펜을 활성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스타나 피자에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 주스에 마늘 한쪽을 갈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 마늘이 나오는 시기예요. 새 마늘은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덜해서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어려우니까 빨리 드세요. 새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봄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 4쪽을 넘지는 마세요. 새 마늘로 장아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때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마늘 자극을 더 크게 받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위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마늘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여름에는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냉면에 생마늘을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대신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구운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가을에는 햇마늘이 많이 나와요. 이때 마늘을 말려서 겨울에 먹을 분량을 준비하시죠. 말린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어서 좋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거든요. 가을 마늘은 당분이 많아서 단맛이 나요.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당분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마늘의 항균 작용이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기약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일부 감기약과 마늘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에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줄이세요. 마늘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갑자기 일어날 때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압을 자주 재시면서 조절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과 마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우유는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세요. 요구르트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유산균이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나 레몬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일의 효소가 마늘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레몬은 즙을 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줘요. 하지만 마늘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세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페퍼민트 잎을 씻거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상쾌한 향이 마늘 냄새를 가려줘요. 파슬리를 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마늘 알레르기에 관한 거예요. 마늘을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따갑거나 설사를 한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마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기 쉬워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진되면 마늘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흑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점이에요.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어서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2배 정도 많아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져요. 면역력 강화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쪽 정도가 적당해요. 흑마늘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마늘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마늘즙과 생마늘 중 어느 게 좋은지예요. 시판되는 마늘즙은 농도가 진해서 부작용 위험이 높아요. 한 병에 마늘 수십 쪽 분량이 들어있거든요. 생마늘을 적당량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늘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세요. 마늘 2쪽에 물 1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시중 제품보다 훨씬 안전해요. 마늘 분말이나 캡슐도 있는데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드세요. 너무 농축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그대로가 가장 안전해요. 지금까지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마늘 섭취량은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안전해요. 셋째,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드셔보세요. 7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 하나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마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마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운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즐겁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양파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양파도 잘못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마비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계셨다면 살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계시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방법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행동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한 실제 사례들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주의사항과 평소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외국의 최신 연구 결과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급차를 부르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주치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72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거든요.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좋아하시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 뭔가 무거운 것이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입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체한 줄 알았습니다. 점심에 드신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하셨어요. 소화제를 찾아서 드셔볼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양상이 평소 소화불량과는 달랐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잘못 빼고 누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저렸습니다. 턱 아래쪽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서야 김 할아버지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던 김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들이 심장마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신고하셨습니다. 구급대원과 통화하면서 김 할아버지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는 것, 가슴 통증과 왼쪽 팔 저림 증상, 그리고 집 주소까지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김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벨트를 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주셨습니다. 창문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 할아버지는 구급대원과 계속 통화하면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구급대원이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김 할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했고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고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실제로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혈관을 뚫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것입니다. 둘째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다행스럽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모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면 얼마나 빠른 대처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도 김 할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지쳤을 거라고 여기셨죠.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메스꺼움도 생겼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을 심장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엌에 가서 소화제를 찾아 드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자녀들도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괜히 호들갑을 떨어서 자녀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려고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박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안부를 확인하러 온 큰아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박 할머니가 증상 초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김 할아버지처럼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을 인지하고 즉시 행동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할머니처럼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심장마비가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규칙적으로 뛰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와 다른 장기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뇌는 산소를 저장해 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뇌는 산소 없이는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뇌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시간이 1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7%에서 10%씩 떨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약 8%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12%나 일본의 1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1차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43%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도착 전 적절한 전처치를 받은 환자들의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핵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거세요. 망설이거나 좀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전화를 걸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위치의 정확한 주소를 말씀하세요.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집 앞에 특이한 표지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가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거나 응답이 없을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시거나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특히 심장 관련 약물이나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것들은 응급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도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까봐 걱정되시더라도 전화를 통해 계속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장마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닥에 눕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벽이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세요.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완전히 똑바로 앉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몸을 조이는 옷들은 모두 풀어주세요. 넥타이가 있다면 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주세요. 벨트도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신 여성분들도 가능하다면 느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겨울철이라 춥더라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다면 약하게 틀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른 의자나 스툴에 다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의식을 잃으면 상황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혼자 있더라도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구단을 외우거나 전화번호를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의식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숫자를 세는 것도 도움됩니다. 시계를 보면서 초침을 따라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의식 수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깊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급하게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마비 초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구급대원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아스피린을 드실 때는 물과 함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와 전문 치료입니다. 호흡이 어려우면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패닉 상태가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는 4까지 세고 입으로 내쉴 때는 6까지 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호흡하시면 침착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너무 깊게 숨을 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침착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나 불안감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세요. 곧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기침을 강하게 하라는 민간요법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전문가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강한 기침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따라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평소 처방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진과 상담 없이 임의로 사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면 혈압이 더 떨어져서 쇼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약물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주의사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도 위험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외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가능하면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천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낮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꼭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고 그늘진 곳을 이용하세요. 짧은 거리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봄과 가을에도 일교차가 클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천 조절을 하세요. 특히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평소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거르거나 임의로 양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꼭 챙기시고 여분의 약을 준비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은 항상 휴대하시고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두세요. 유효기간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응급시 사용법을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리바운드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못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시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아스피린을 평소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피가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과 치료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아스피린 복용 사실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실제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자주 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은 같은 것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이고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 중 상당수가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대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정확한 구분보다는 빠른 대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남성과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더 흔합니다. 목이나 턱, 어깨 등 위쪽 부위의 통증도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비전형적 증상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성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남성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나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심장마비를 유발하나요? 네,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급성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분노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마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마비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위험한가요?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은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받으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마비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은 45세 이후, 여성은 55세 이후부터 위험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거세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눕지 말고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시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는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심장마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평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둘 것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지금부터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 도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 안에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시고 잠들 때도 침대 옆에 두세요. 충전기도 여러 곳에 비치해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로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두세요. 셋째, 응급 상황 대비용품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병원 연락처, 보험카드 등을 한데 모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가족들도 이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러운 바닥이나 걸릴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조명도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응급처치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심폐소생술까지는 어렵더라도 오늘 배운 기본적인 대처법들은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곱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금연이나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뇌졸중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방법과 골든타임 내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도 심장마비만큼 위험한 질환이지만 빠른 대처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일과성 뇌어혈 발작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놓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주치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